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7% 상승했고요. 코삭은 1.15% 1.5%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4,1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300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삭은 외국인 투자자가 1,400억, 기관 투자자가 84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모두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였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니케이도 0.8%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금요일에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해종합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PCE 지표가 미국의 PCE 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는 아직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지정이 된 것 같고요. 이대로 이제 4월에 이 물가를 다시 보았을 때 5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그때 이제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 미국의 경기 지표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그 지표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에 대한 이 움직임을 보면 물가 지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이제 그런 FOMC 고금리 정책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런 상황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바닥 라인을 빠르게 찍고 올라가는 중이고요. 점점 저점을 위로 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선 위로 코스피가 차트를 위로 올렸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21선 디디면서 상승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졌던 그런 분위기 대비해서 최근에 이 흐름은 다시 또 반전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지표에 따라서 좀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의 그런 변수에도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흘러가게 그냥 두고 우리는 좀 관전자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으로 지금 최근에 이 장 리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거에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300억 매수 중에 금융 투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 투자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또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천억 가까이를 또 매수를 했고요. 어제 금요일에 이어서 또 월요일도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진행해 주면서 최근에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는 좀 매도를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하는 듯 했는데요. 다시 4월 24일부터 매수를 바짝 진행해서 그 뱉었던 물량을 또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1.5% 정도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부담감, 그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서 그 대장주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저조하긴 한데요.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이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고성장 이 시장에 해당되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반등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수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코스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매수했다라고 해서 이대로 매수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도 사실 최근에는 뭐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크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수급적으로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코스피가 좀 더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시장의 그런 안정감, 그죠?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모여있는 코스피가 좀 더 지금 투자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움직임을 이해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는 1달러 정도, 1원 정도 하락 중이고요. 1378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떨어진 이후로 지금 21선을 받쳤고요. 오늘도 이제 올라가는 듯 하면서 윗골을 달고 좀 눌러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부담스럽긴 하죠. 확실히 1400원 근처에서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눌러져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횡보하던 그 가격대까지 좀 떨어져 줘야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들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서 1,4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전반적인 시장에 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이 원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도 그렇고 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고금리, 그죠? 미국 이 FOMC에서 워낙 고금리로 높여놓고 지금 유지를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부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기초 체력이 부족한 그런 국가들부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는 불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가가 잡혀야 금리가 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환율도 안정화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물가 안정화가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로 진행 중입니다. 4.7%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좀 안쪽으로 들어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너무 빠르게 높아졌고요. 여기서 4.7%를 돌파해서 더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하락해서 좀 더 내려오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국채금리가 지금 4.6%라고 해도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이미 3점 중반대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4% 이상으로 높아져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국채금리도 빨리 하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하락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침체가 이제 좀 해결이 되고 물가가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이제 경기 활성화로 불어질 거고 그에 대한 이제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요. 모든 지표가 코스피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4월달 물가 지표가 5월달에 이제 발표될 건데 그때 이제 어떤 지표가 나올 것인지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와서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지표에 따라서 좀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음 달에 그런 지표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물가 지표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해야 되냐, 아니면 물가 지표가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바짝 들어가야 되냐,
그렇게 이제 좀 이 무아니면 도식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80원 상승해서 3.58% 상승했고요. 16,7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분위기 좋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장 초반부터 상승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강세를 띠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시간 외 거래도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 상승하면서 뭐 크게 뭐 눈에 띄게 거래량이 많고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뭐 무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닙니다. 뭐 한정기술, 뭐 일진파워, G2파워, 뭐 오르비텍 이런 관련 종목들도 모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골고루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소 관련 두산퓨얼셀, 태양광 관련 한화솔루션, 풍력 관련 CS윈드 이런 관련 대장주들도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LS 뭐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일렉트릭, HD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런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확실히 탈탄소를 필두로 해서 좀 그 관련된 대체 에너지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관련한 그런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에너지 플랜트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주기기,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주요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투자 종목을 지정을 했고, 네, 그 분야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국엔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뭐 차트 가지고는 예상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보고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정치적 이벤트 하나 보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탈을 했다면 지금 이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지금 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V자로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빠르게 와주면서 이 양호그룹 안으로 다시 주가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60일선이 꺾이기 전에 반등을 했고 21선이 위로 다시 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29일이죠. 그래서 4월 말, 4월 30일이 내일입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움직임이 항상 그랬습니다. 바짝 이제 옵션 만기 맞춰서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또 이제 만기 맞춰서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런 과정이 이전에도 있었고 최근에 와서 다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모양새인데요. 만약에 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4월 30일인 내일도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3% 이상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5월 달에 진입을 했을 때 5월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5월 옵션 만기일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MSCI 리밸런싱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파생상품 관련해서 좀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기적으로 보고 뭐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대부분 멀리 보시는 분들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25월봉선 지지하면서 다시 양호그룹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한번 튀어나갈 준비가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갈 때다. 그게 6월이 될지 아니면 다음 달 5월이 될지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하반기가 될지는 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기보다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리를 네, 기다리면서 네, 이렇게 적절한 때에 매수를 해주고 점점 물량을 네,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 투자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네, 우리는 보고 있는 지표가 있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427만 주입니다. 거래량은 부족했고요.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대세 상승이다, 힘을 많이 받고 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까지 좀 힘이 실리면서 연속적인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와서 좋긴 합니다만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올라갔을 때는 또 이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바짝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주요 이벤트가 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호재 하나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6월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 나쁘지 않고 이번 일별 거래량이 좀 증가하길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 37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30만 주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가 12만 주 매수했고요. 보험 12,000주, 투시는 18,000주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22만 주를 매수했고요. 사모펀드는 25,000주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위주로 좀 빠져나갔다면 다시 최근에 들어오는 물량이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30만 주 또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6일에도 14만 주를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집계가 된 것은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되었었기 때문에 4월 29일 오늘도 마지막 집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게 줄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이전에 우리가 보던 그런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지금 보유를 해가고 있고 점점 더 그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더라. 근데 그 물량을 주가를 올리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그런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와중에 계속 모아갔기 때문에 그 평균권 안에 이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많은 물량을 확보한 가격대가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가격대를 생각해 본다면 수익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대는 훨씬 미래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웃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움직임이 좋다. 그래서 내일 4월 30일 이후에 5월 초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는 이 정도까지 봤고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사실 지금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지금은 수치가 아마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종목 이 물량이 지금도 오픈이 되지 않았고요. 18.2%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을지 그런 것들도 볼 거고요. 오늘 거래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래원은 없었습니다만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또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말고 종목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소식이죠.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자, UAE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현실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회의론인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UAE도 에너지 전환 회의론을 대열에 합류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WEF라고 하죠. 특별회의에 참석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이 2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히 장기적인 예측을 제시할 때마다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JP모건 등의 그런 최근 경고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세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조차도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이 전환이 상당히 더디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 경기가 또 좋지 않죠. 경기 침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 리포트로 내세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지금 UAE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인프라부 산업부 장관이 이렇게 동의를 한 것 같고요. 그 말은 UAE도 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탄소 중립 쪽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값싼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CFE100을 전 세계에 이제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UAE도 그 반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UAE가 최근에 이 원자력 발전 4기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UAE 의견은 아니지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바라카 1호기에서 4호기는 한국으로 왔지만 5에서 8호기는 아직 한국으로 최종 협상자가 선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뭐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여러 국가의 이제 이 입찰이 열릴 거고 경쟁적으로 입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소식이 얼마 있지 않고 지금 이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UAE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에 한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10월에 한국에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밀리면서 내용이 없어졌는데요. 그때도 바라카 원전에 대한 협력, 바라카 후속 호기에 대한 건설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월에 온다라고 했다가 이제 밀리면서 그 뒤로 이제 소식이 없었는데요. 올해 다시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한 기간 동안 한국과 UAE가 CEPA를 정식 서명 추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UAE가 포괄적으로 경제 전반을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호기까지의 건설을 정말 국가적으로 높게 사고 있기 때문에 UAE의 지폐에도 바라카 원전을 새길 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로 UAE가 지금 높게 사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력과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신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하마드 대통령이 5월 달에 와서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할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37조 원을 투자를 약속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37조 원 중에 일부 투자 기업과 일부 투자 분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지, 그리고 바라카 원전에 대한 후속 호기에 대한 건설 일정과 한국과 어떤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또 오픈을 할지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타이밍이 퍼즐처럼 하나씩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UAE가 후속 호기 건설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그 기간도 지금 이제 입찰 일정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건설까지 올해 진행할 거라고 오픈이 된 상황이거든요. 2032년 이 완공 이후에 상업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2024년 상반기가 벌써 지나고 있기 때문에 8년 만에 건설을 완료해서 이 상업 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바라카 1호기에서 4호기까지의 그간 이력을 보았을 때 UAE는 한국의 한국전력 뭐 그런 그 부속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신뢰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싸고 건설 빨리 해주고 그죠? 일정 잘 지켜주고 요런 이 쪽에다가 컨소시엄에다가 5호기에서 8호기까지를 또 맡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중국 쪽은 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AE가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끝까지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장관이 직접 가서 또 설득도 하고 그죠? 제때 건설도 할 수 있고 가격이 싸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유럽 내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프랑스가 유럽 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했다면 폴란드 원전도 이미 1차분이 프랑스로 가야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EDF를 선택하지 않고 1차분을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민간 원전 같은 경우도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EDF는 사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에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우위에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분을 이렇게 이제 줬던 것 같고요. EDF가 이제 좀 소외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에 좀 몰두를 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과 그런 납기를 보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EU 내에 있는 그런 외교력을 좀 보았을 때는 프랑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동유럽에서의 그런 이 막강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뭐 군사를 파견한 것도 아니고 뭐 지원을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동유럽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프랑스를 우대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산업 전반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고인플레이션에 의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그런 모델을 선택할 건데 그게 한국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을 잘만 해결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득을 했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식이 최근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이 소송전을 항소를 하면서 진행을 했음에도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지금 뭐 규제를 하거나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고 그 법원에 대한 판결도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움직임이 한 번에 저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미국도 암묵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 수출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지재권을 알아서 좀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이 체코 원전 수주,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하반기에도 UAE 원전의 우선 협상자 선정까지 되고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까지 진행이 된다면 4기, 2기 해서 총 10기가 한 번에 수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갑자기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수주할 수 있고 뛰어들 수 있는 이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체코 원전이 4기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폴란드 원전이 2기가 있었고, 지금 갑자기 이제 UAE 원전이 4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안에 끝내는 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폴란드보다 먼저 들어왔고요. 지금 그 이외에도 이제 네덜란드 원전이 입찰 준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 원전도 사실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 소식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중국과 한국을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최종 이 선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도 갑자기 UAE 원전처럼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2기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 UAE가 지금 원전으로 재미를 좀 받고, 특히 한국 원전으로 재미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으로 좀 국가에 대한 그런 이 비용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면, 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사우디도 자연스럽게 이 한국 쪽에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우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LNG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사우디의 2025년에 완공되는 아주 큰 주단조 공장이 거기서 이제 많은 주단조 부품을 생산하면서 주요 이 주기기들을 또 수주하고 납품까지 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우디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원전도 지금 이제 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좀 이제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국민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고 그 뒤에는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티르키예 원전도 마찬가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지금 이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 중인데 협력해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영국 원전도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도 갑작스럽게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국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언급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일단 뭐 가볍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제외죠. 그래서 국내는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겠지만, 뭐 야당이 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당의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 정책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기저에너지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만 보더라도 전체 에너지 파이가 커지는 것 대비해서는 당연히 원자력 발전도 개수를 늘려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전력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듯이 AI 반도체에 이어서 원자력과 전력 인프라가 뜬다. 이런 이유 자체가 AI 전력 소모가 크고 그 이외에도 산업 전력에 대한 소모가 크고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탄소에 대한 공백이 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지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 파생 상품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게 전력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이 투자에 대해서 아낌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국산화시킨 5번째 기업이기도 하고,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플랜트를 EPC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해상풍력 터빈, 국산 터빈을 유일하게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지금 중국에 넘어가냐, 외산으로 다 넘어가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거기에 침투해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에너지 인프라, 국가 전력의 그런 이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는 확실히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기다리는 것은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UAE 대통령이 5월에 방문했을 때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지,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 전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고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건가, 아니면 특별법이 먼저 통과가 되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의 증가하는 대형 원전들,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사우디 시장이라든지 카자흐스탄과 같은 그런 이제 큰 시장에서, 베트남 시장도 있고요, LNG 발전이라든지 그런 수소 시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시가총액 10조는 굉장히 싸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량과 전체 파이를 보았을 때는 10조는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가 개선되었고 두산밥켓도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5월 2일에 나오는 그런 실적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